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은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리고 그 위로가 진심이 아닐 때 얼마나 깊이 아픈지,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희 씨는 68살입니다. 이혼 후 23년을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목이 부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무거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가게가 본점과 직영 매장 두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파스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5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건강 걱정이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딸 이소연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매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희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배려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3년을 혼자 일군 가게를 조용히 가져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정희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래처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날 모든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과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정희 씨가 어떤 말로 그 자리를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희 씨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파스 1장. 새벽 4시 인천 남동구 골목 끝 작은 반찬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인근 가게들이 아직 셔터를 내린 채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 가게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불을 켠 사람은 김정희였습니다. 68살, 2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기도 전에 먼저 손목 보호대를 꺼냈습니다. 왼쪽 먼저 오른쪽 순서로 꼼꼼히 조여매는 그 동작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목 안쪽의 살이 보호대 자국으로 두껍게 굳어 있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마 앞에 서서 오늘 준비할 재료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무생채, 시금치나물, 계란장 조림, 오징어 볶음. 목록을 세는 것도 잠깐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의 시작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친정의 도움도 없이 전세 보증금을 빼서 마련한 5평짜리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대충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골랐고 손맛이 흔들리지 않도록 레시피를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고 손목이 부어도 주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렀고
이제 본점과 직영 매장 두 곳을 두는 반찬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오말순이었습니다. 62살. 이 가게에서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정희가 가장 믿는 직원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출근하자마자 정희가 수첩을 꺼내는 것을 보고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오말순이 냉장고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희가 수첩에 눈을 둔 채 물었습니다. 한 단 반 정도요. 오전 발주 넣을 때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정희는 수첩에 줄을 긋고 시금치 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이성우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나간 조촐한 밥자리였는데 이성우는 지인의 지인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70살. 말수가 적고 과하지 않게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었지만 티내지 않았고 말을 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레는 감정보다는 지치지 않는 안정이 필요한 나이였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성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정희는 손목 보호대를 잠깐 풀었다가 다시 조이려다 멈추었습니다. 매듭이 잘 안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성우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정희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파 보여서요. 이성우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파스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파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것은 23년 동안 그 누구도 정희의 손목을 먼저 알아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항상 혼자 아팠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아무 말 없이 내민 파스 한 장이 말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성우는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간에 맞춰 골목 끝에 서 있다가 함께 걸음을 맞추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도 매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정희가 유달리 피곤해 보이는 날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정희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23년 동안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언제나 혼자 밥을 챙겨 먹었고 누가 그걸 물어볼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우는 그걸 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 별것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희에게 그 말이 딱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50이 넘어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 아침 정희는 서류 가방을 챙기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서랍 맨 위 서류함을 열고 사업자 등록증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손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동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갔을 뿐이었습니다. 재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이성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정희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혼자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돼.
이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목 어딘가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정희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그 말은 너무 컸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저 하는 척하면서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우냐 싶으면서도 눈 뒤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2달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성우는 새벽에 출근하는 정희를 위해 현관등을 항상 켜두었습니다. 정희가 퇴근하면 소파에 앉혀 발을 주물러 주었고 정희가 괜찮다며 손을 젓는데도 굳이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뭘? 이성우가 정희의 발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 안 피곤해. 정희가 발을 빼려 하자 이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아는데 뭘? 정희는 더 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50 넘게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어깨가 처음으로 조금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달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식탁에서 수첩을 펼쳐놓고 다음날 발주 수량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성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다 챙기기 힘들지 않겠어? 정희의 볼펜이 수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텔레비전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아니,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발주의 정산에 직원 관리까지 혼자 다 하려니까 벅차지 않냐고.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정희는 잠시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이성우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정희가 다시 수첩으로 눈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성우가 곤히 자는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혼자 가게를 지켜오면서 쌓인 감각이 그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성우가 말한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희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챕터 2딸의 방문. 결혼 5달째의 그 저녁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성우의 말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정희가 수첩을 꺼내는 것을 볼 때도 정희가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이성우는 어김없이 같은 방향의 말을 흘렸습니다. 매번 조용했고 매번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그 말들이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성우가 국을 뜨다 말고 말했습니다. 내 딸 소연이 경영 전공했다고 했잖아. 정희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요식업 쪽에 관심이 많아. 나중에 한번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되겠어? 정희는 밥을 한술 떠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지. 이성우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마음에 들 거야.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당겨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그릇 소리만 났습니다. 이소연을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
토요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정희의 매장 앞에 이소연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45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정희를 보자 허리를 반듯하게 굽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연이에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눈웃음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가 짧게 말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셋이 점심을 먹는 동안 이소연은 정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게를 하셨냐? 혼자 운영하시기 힘들지 않으시냐? 반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뭐냐? 질문들은 평범했고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소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주방 쪽을 한두 번 눈으로 훑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이성우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이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손목도 안 좋으시다고. 정희가 이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거라서. 이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곁에서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소연의 눈이 잠깐 매장 쪽을 향했다가 다시 정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의 두 번째 방문은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성우에게 아무 말이 없었고 정희에게도 미리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 매장 마감이 가까운 시간대였습니다. 이소연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바쁘시면 금방 갈게요. 정희는 홀 쪽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이소연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반찬 용기를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스 단말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시선이 그 화면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오말순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재고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가 이소연의 눈이 단말기 화면에 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말순은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정혜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발주는 며칠 단위로 하세요? 정희가 이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이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쪽 일을 잘 몰라서 배우고 싶어서요. 정희는 잠깐 이소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재료마다 달라요. 육류는 이틀에 한 번, 채소는 매일.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사는요? 주별로 하세요. 월별로요? 정희의 시선이 이소연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건 왜요? 이소연이 눈을 부드럽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 일이 많으시다고 해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정희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매장 안을 한 번 더 둘러보다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소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오말순이 정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단말기 화면 보셨어요? 정희가 오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봤어. 저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니죠?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말순이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날 저녁 이성우가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오늘 매장에 들렀다고 하던데. 정희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응. 어땠어? 그냥 왔다 갔어. 이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요식업 쪽에 진짜 관심이 많아.
뭐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냄비 뚜껑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몸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소연이가 옆에서 도와주면 당신이 좀 편해지지 않겠어? 정희가 냄비 뚜껑을 내려놓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 이성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이소연의 방문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성우와 함께, 한 번은 혼자, 또 한 번은 아무 예고 없이. 올 때마다 질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주 주기, 그 다음에는 정산 방식, 그 다음에는 배달 주문 비율.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의 뼈대를 하나씩 파악해가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패턴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소연이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정희 곁에 붙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또 왔다 갔어요. 이번에는 직원들한테도 말을 걸던데요. 무슨 말을?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다고요. 앞으로 도와드릴 것 같다고. 정희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말을 직원들한테 했어? 네. 두 명이 들었어요. 정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걸어가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고요. 정희가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순 씨 눈이 맞아. 오말순이 말없이 정희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녁바람이 유리창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정희가 거래처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오후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반찬 재료 납품업체의 최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젊은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발주 담당이 바뀔 수 있다고, 연락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건지 해서요. 정희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말하던가요? 이소연 씨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가족이라고 하시던데요.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님, 저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한동안 손 안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팅 장소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을 누군가 조용히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도 어떤 방식인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챕터 3 CCTV가 말하다. 납품업체 최 사장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한 것은 사무공간 쪽 의자를 당겨 앉아 수첩 대신 메모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의 방문 날짜, 그때마다 나온 질문들, 직원들에게 한 말, 거래처에 한 연락. 적다 보니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메모지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5분도 되지 않아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세무사 박현석의 사무실은 매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50 초반의 박현석은 정의가 10년 넘게 믿고 일을 맡겨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숫자 앞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현석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의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적어온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박현석이 커피를 정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의는 메모지를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성우의 말투가 달라진 것, 이소연의 방문이 잦아진 것,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 직원들에게 한 말, 그리고 거래처 납품업체 최 사장의 전화까지. 박현석은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정의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의가 말을 마치자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배달앱 관리자 계정 로그인 기록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확인이 돼요? 사장님이 저한테 계정 정보 맡겨두셨잖아요. 접근 기록은 볼 수 있어요. 정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박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단말기 쪽도 확인해 볼게요. 명예 관련 문의가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정의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박현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오후였습니다. 박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낮았습니다. 정의는 오말순에게 매장을 맡기고 바로 나갔습니다. 박현석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현석이 그것을 집어 정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배달앱 관리자 페이지 접근 기록이에요. 사장님 기기가 아닌 외부 기기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정의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어요. 비밀번호가 달라서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의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의가 거래처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현석이 다른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말기 납품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명예 변경 절차를 문의한 기록이에요. 문의자가 자기를 대표의 가족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박현석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시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의가 종이들을 가지런히 맞추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정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난 뒤였습니다. 정의는 직원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공간 구석에 있는 녹화장치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난 한 달치 영상을 처음부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이 매장에 나타난 날짜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넘겼습니다. 첫 번째 방문 날짜, 이성우와 함께 왔던 날이었습니다. 영상 속 이소연은 식사를 하면서 주방 쪽을 2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날짜, 혼자 왔던 날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단말기 화면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 부분에서 영상을 멈추었다가 다시 넘겼습니다. 세 번째 방문 날짜, 정의가 자리를 비웠던 그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이소연이 홀 쪽 직원들이 모두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사무 공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영상 속 이소연은 사무 공간 안쪽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장이 서류함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소연이 서류를 펼친 채 한 페이지를 훑어 내려가다가 계약 기간과 임차인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장면이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화면 속 이소연의 얼굴이 서류 위로 기울어진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 공간까지 들려왔습니다. 골목 쪽에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안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꽂고 영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영상이 저장되는 동안 정희는 서랍장 쪽으로 걸어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이소연이 멈추어 들여다본 그 페이지였습니다. 임차인 김정희. 서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직원들이 모두 출근해 있는 시간에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주방에 있었고 이소연은 홀 쪽 직원 2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 중 30 초반의 김은지가 앞치마를 매다가 이소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소연이 김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고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은지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저희한테요? 네. 운영이 좀 바뀔 것 같아서요. 옆에 있던 직원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이소연이 눈을 부드럽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다 조율된 거예요. 그 장면을 홀 안쪽에서 오말순이 보고 있었습니다. 재고 상자를 들고 서 있다가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마자 오말순이 김은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김은지가 오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고 방식이 바뀐다고 하시던데요. 저희 어떻게 해야 해요? 오말순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사장님한테서 들었어요? 김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말순은 곧장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방금 이소연 씨가 다녀갔어요. 직원들한테 보고 방식이 바뀐다고 했어요. 정희가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다 들었어요. 다 조율된 거라고 했어요. 정희가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그 말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오말순이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 가게 15년 다녔잖아요. 정희가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요. 정희의 눈끝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금방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말순 씨. 그날 저녁 정희는 박현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됐어요. 다음 주 재계약 전에 한번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매장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분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23년을 혼자 지켜온 것을 지금도 혼자 지켜야 한다는 그 단단하고 외로운 확신이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4 준비하는 사람. 박현석과 약속을 잡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매장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고 주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기 전에 사무공간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 단말기 명의 변경 문의 기록, 배달앱 접근 시도 기록, 납품업체 최 사장의 전화 내용, 직원들이 들은 말,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흩어져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것은 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출근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던 오말순이 사무공간에 앉아있는 정희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정희가 오말순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봐요. 오말순이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정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 씨,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재계약 날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말순이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연 씨 때문에요? 응. 말순 씨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나중에 말해줄 수 있어요? 따로 적어두거나. 오말순이 가방끈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적고 말고도 없어요. 필요하면 어디서든 말할 수 있어요. 정희가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15년을 일했잖아요. 새벽 4시에 사장님 혼자 문 여는 거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이 저예요. 그 세월을 누가 가져가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말순의 눈이 빨개지는 것을 보면서도 정희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말순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박현석과의 면담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수첩을 펼쳐 목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박현석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박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업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 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재계약 날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박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목록 뽑아드릴게요. 박현석이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확인, 임대차 계약서 갱신명의 재확인, 정산 구조자료 정리, 접근 기록 출력본, 거래처 납품업체 확인 문서, 직원 진술서, 다 적고 나서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사장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에요. 재계약 날 이것들을 들고 들어가세요. 정희가 목록을 받아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것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할게요. 정희가 목록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현석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관계가 분명해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원래 잘 안 흔들려요. 박현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파스를 건네던 손, 발을 주물러주던 저녁, 이제 혼자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된다던 그 목소리.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처음부터 계획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국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재계약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이번에 갱신할 때 명의가 반드시 제 이름으로 되어야 해요. 다른 분이 연락을 드리더라도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임대인이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이름으로 된 계약인데 다른 분이 뭘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계약 날 제가 직접 가서 서명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재계약 닷새 전 저녁이었습니다. 이성우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재계약 날 소연이도 같이 자리에 있으면 어때? 정희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내용을 같이 알아두는 게 낫잖아. 계약 조건이라든가. 정희가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정희가 짧게 말하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성우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잘 생각했어. 소연이도 좋아할 거야. 정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자리에 이소연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전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잠든 뒤 정희는 혼자 일어나 사무공간으로 나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서서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소연이 열었던 바로 그 서랍장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임차인, 김정희, 사업자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대표자, 김정희, 정산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부 자신의 이름이었고 전부 온전했습니다. 누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류 안에 적힌 이름은 23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서랍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날 가지고 갈 서류들을 따로 골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계약 하루 전 밤 박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서류 다 준비됐죠? 네. 내일 일찍 매장 쪽으로 들를게요. 같이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감사해요. 박현석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흔들리지 마세요. 정희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가게 문 열어온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 의자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옷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재계약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개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매장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재료 상태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오말순이 출근했고 주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들이 전부 자신이 만들어 온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이 아침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나서 정희는 주방을 나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말순이 세면대 앞에 서 있는 정희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녀오세요. 정희가 거울 속 오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잘 있어요.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 알아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들이 든 그 가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매장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챕터 5 테이블 위에 서류들. 재계약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은 건물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 담당자가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성우와 이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정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허리를 반듯하게 굽히는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웃음도 있었습니다. 이성우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정희는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정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요. 기존이랑 동일하게 임차인명의 김정희 씨로 작성했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임차인 김정희.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성우가 담당자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 같이 운영하게 될 것 같아서요. 담당자가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의 눈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사 용지에 출력된 사진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사무 서랍장을 열고 임대차 계약서를 펼쳐 들여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눈이 그 사진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기울여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올렸습니다. 단말기 납품업체에서 받은 명의 변경 문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의자가 자신을 대표의 가족이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배달앱 관리자 페이지 외부 기기 접근 시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리를 비웠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납품업체 최 사장이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발주 담당이 바뀔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2명이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보고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직접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테이블 위에 줄을 세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본 거예요. 운영을 배워보고 싶었던 거고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성우가 정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소연이가 당신 도와주려고 한 거야. 당신이 힘드니까. 그게 전부야. 정희는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스를 건네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발을 주물러주던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혼자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된다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대표자 김정희, 그리고 담당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는 저예요. 공동명의 변경은 없어요. 기존 계약 그대로 제 이름으로 갱신해 주세요. 담당자가 잠깐 이성우와 이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도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찍었습니다. 임차인 김정희, 그 이름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재계약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갱신 계약서 사본은 이틀 안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씩 맞추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정희가 가방을 들며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이성우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이소연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내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부드럽게 유지하던 눈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희는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폈다가 다시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박현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다가 정희를 보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제 이름으로요. 박현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정희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기고 나서 기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매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오말순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됐어요? 정희가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제 이름으로요. 오말순이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눈 가장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오말순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정희는 오말순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둘렀습니다. 오늘도 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챕터 6 무너지지 않는 방식. 재계약이 완료되고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성우는 집안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정희의 눈을 피했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희가 주방에 있으면 거실에 있었고 정희가 거실로 나오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하는 것인지 민망한 것인지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굳이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결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끝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매장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혼은 안 하실 거죠? 저도 많이 걱정돼요. 정희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 그 문자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하나씩 쌓이던 그날, 이소연이 시선을 내리깔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걱정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세면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닦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매장 발주를 정리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이성우의 누나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친절했습니다. 정희 씨, 바쁘실 텐데 전화해서 미안해요. 저성우 누나예요. 네, 말씀하세요. 이성우 누나가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아직 어려서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가족끼리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될까요? 정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도 잘못했고요. 정희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내 것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성우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 가게는 제 가게예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성우 누나가 말했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정희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누군가 무기처럼 쓸 때 그 단어가 얼마나 다른 무게를 지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는 말과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쯤은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요. 정희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발주 수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오전 재료를 손질하다가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늘 있던 통증이라 참았습니다. 하지만 무 한 덩이를 잡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손목 보호대를 더 단단하게 조이고 계속했습니다. 오말순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목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요. 병원 좀 가세요. 정희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발주 마치고 오말순이 정희의 손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발주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정희는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이 지끈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주 수량은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정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건초염이에요. 오래됐죠? 20년쯤 됐어요. 의사가 차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손목 쓰는 거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되고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주방 일을 해야 해서요. 의사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쉬지 않으시면 나중에 더 크게 고생하세요. 정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진료실을 나온 정희는 복도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손목이 아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몸 위에 쌓인 것처럼 눌렸습니다. 처음으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직영점 직원이 그 주에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이번 주 안에 그만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는 해줘야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사정이 생겨서요. 며칠이나 가능해요? 이틀이요. 정희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틀 동안 인수인계 자료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직영점 한 명 빠졌어요. 당분간 직영점 쪽 좀 봐줄 수 있어요? 오말순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본점은 사장님이 챙기시고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그날부터 정희의 하루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이중으로 감고 본점 주방에 섰습니다. 직영점 상황을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재료 발주를 2곳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지나도록 움직였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것인지 의지가 버텨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성우는 그 시기에 정희에게 직접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퇴근하고 들어온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성우가 거실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정희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둘 다 힘든 거 아니야. 소연이 일은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건 미안해. 정희가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같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의 말이 사과처럼 시작해서 마무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정희는 알아들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잖아.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정희는 손목 보호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호대 안쪽 살이 빨갛게 눌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이성우의 말이 사과였는지 변명이었는지 정희는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켜야만 했던 결혼을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정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이 가장 심했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이성우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칼도 수첩도 앞치마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두운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목 보호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습니다. 23년 동안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이것 하나를 조이고 나서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 지금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보호대를 다시 손목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먼저, 오른쪽 순서로. 23년째 변하지 않은 순서로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1시간을 처음으로 가만히 앉아 보냈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챕터 7 자신의 자리. 그 새벽으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희는 법률사무소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정희가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때문에 왔어요. 재혼 1년이 안 됐고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재혼 경위, 이성우의 말투가 달라진 것, 이소연의 개입, 재계약 날의 일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마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져오신 서류 있으세요?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CCTV 출력 사진, 접근 기록, 거래처 확인서, 직원 진술서.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사업 운영권 침해 시도로 볼 수 있거든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보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네. 상대방이 합의할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합의할 거예요. 변호사가 잠깐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진행해 드릴게요. 이혼 서류가 이성우에게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성우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이성우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이성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소연이 일도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근데 이혼까지 해야 해? 정희가 이성우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마음 열었던 사람이 자기 가게를 지키려고 서류를 모아야 했어. 그게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 이성우가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소연이 때문이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심어놓은 거야. 젊은 사람이 낫다, 소연이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 말들이 씨앗이 된 거야. 이성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 편이 못된 사람이랑 같이 살 수는 없어. 이성우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정희는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정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배달앱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현석을 만났습니다. 박현석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박현석이 서류 묶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단말기 명의 법인 전환 절차 시작할게요. 이쪽이 더 안전해요. 정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산 시스템도 손봐야 해요. 같이 보죠. 이번에 취약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박현석이 정산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물었습니다. 박현석은 쉬운 말로 풀어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일이 힘드셨을 텐데요. 정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했으면 졌을 거예요. 박현석이 잠깐 웃었습니다. 거래처에도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납품업체마다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담당해요. 다른 분이 연락하셔도 제 확인 없이는 진행하지 마세요. 거래처 사장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사장님이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정희에게 작게나마 닿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혈연이나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거래하고 믿고 지켜온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채용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영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면접을 보았습니다. 지원자가 셋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력서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정희가 세 사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 있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싶어요. 세 번째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전에 다니던 데서 오래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정희가 세 번째 지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그렇게 해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오래 버티는 성질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요. 2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정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시기 내내 정희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수첩을 꺼내는 정희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정희의 손목 보호대 끈을 다시 조여주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말순 씨. 오말순이 끈을 조이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정희는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끈을 메어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정희가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말순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사장님. 응. 잘 들어가요. 오말순이 나가고 나서 정희는 혼자 매장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유리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손목이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보호대가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정희는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도마 앞에 섰습니다.
의사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주방에 서는 것 자체가 회복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2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뒤 처음 맞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오후 마감을 오말순에게 맡기고 일찍 나왔습니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걸으려고요.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정희는 매장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걸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걷는다고 해도 항상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딘가에 가야 했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공원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정희는 작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공원 입구 화단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올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잠깐 멈추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노란 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목을 조이고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꽃 하나가 피어 있어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희는 그 꽃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오니 오말순이 마감 정리를 거의 다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좀 어때요? 정희가 앞치마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말순이 정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여요, 사장님.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오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훨씬요.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마저 마감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마감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오말순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 도와주겠다는 말이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선택이지만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을요. 이 1년이 정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8 새벽 4시의 가게.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23년째 변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손목 보호대를 집었습니다. 왼쪽 먼저 오른쪽 순서로 조여맸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은 달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재료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짚어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수첩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주 수량, 오늘 준비할 반찬 목록, 오늘 점검해야 할 사항들. 그 루틴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루는 제대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출근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괜찮아요? 정희가 수첩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새로 들어온 거야. 오늘 안으로 써야 해. 오말순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전에 나물 먼저 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칼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들 안에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이 소리들이 전부 자신이 만들어 온 것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을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박현석과 다시 만났습니다. 단말기 법인 전환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고 정산 시스템 개편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현석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현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직영점 추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권 보면 한 곳 더 열만해요. 정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위치가 어딘데요? 남동구 쪽에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사장님 단골 상권이잖아요. 정희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희는 오래간만에 미래를 설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볼게요. 박현석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리는 2달 정도 여유 있어요. 정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어요. 박현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 한 거죠. 사장님이 준비를 잘하셔서 된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박현석이 잠깐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혼자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이 패배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을 박현석은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걸어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담장 쪽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만 시선은 잠깐 그쪽으로 갔습니다. 매장 안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오말순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반찬 용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담아야 해요. 보기에도 좋아야 맛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새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요? 맞아요. 잘하네요. 정희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서자 오말순이 돌아보았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발주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드릴까요? 됐어요. 말순 씨는 저 좀 가르쳐줘요. 오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배워요. 정희는 수첩을 꺼내 들고 발주 수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직원이 오말순 곁에서 배우는 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오셔서 반찬을 고르다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젊어 보여요. 정희가 반찬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항상 단단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요. 정희가 용기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은 당연히 똑같죠. 근데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요. 정희가 할머니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정희는 잠깐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보다 달라 보인다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온전해 보인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매장 마감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주방을 혼자 청소했습니다. 오말순과 새 직원은 먼저 보냈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정리하고 가스레인지 위를 훔쳤습니다. 그 동작들을 하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성우가 파스를 건네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 파스 하나에 23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허물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린 것은 정희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일수록 작은 온기 하나가 더 깊이 닿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말이 항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려처럼 보이는 것이 배려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이 1년이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 청소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매장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유리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봄 저녁 공기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 아래를 지나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희는 손목 보호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호대 안쪽 살이 눌려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그 자국이 옅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수첩을 집어 펼쳤습니다. 내일 해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재료 발주, 직영점 직원 배치 확인, 박현석과 추가 상권 검토 통화. 그리고 수첩 맨 아래에 정희가 오늘 낮에 적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 한 번 더 걷기. 정희는 그것을 읽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질 것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요. 손목 보호대를 왼쪽부터 조여맬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재료를 손으로 짚고 수첩을 꺼낼 것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출근할 것이고 새 직원이 배우는 소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올 것이고 반찬을 담아드릴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요. 정희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3년째 그것이 이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결국 자신의 가게를 지켰습니다. 서류 한 장, 기록 하나씩 모아가면서요. 눈물보다 먼저 손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정한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도와주겠다는 말이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은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김정희 씨는 그것을 새벽 4시에 가게에서 배웠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아침.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누군가의 배려라는 말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내 곁에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 오래 버텨온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래 혼자였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 때도 눈은 뜨고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과 능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진심인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김정희 씨처럼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손을 먼저 움직이세요. 내 이름이 적힌 것들을 한 번씩 다시 확인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4시는 무엇입니까? 매일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오늘도 인생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래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전해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여행은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